할아버지, 많이 추우시죠? 제가 옷 벗어 드릴게요. 이게 대체 얼마야? 영하 15도가 넘나드는 겨울 새벽, 서울 변두리 옥탑방 바닥에 웅크린 채 누워있던 민준의 머리맡에서 액정이 깨진 휴대폰이 발작하듯 울렸습니다. 이불도 없이 떨고 있던 민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죠. 어젯밤 유일한 방한복이었던 패딩 점퍼를 벗어준 탓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카드사 독촉 문자겠지. 민주는 깨질 듯한 두통을 참으며 억지로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 속으로 은행에 말린 배너가 들어왔습니다. 입금 100억 원. 입금 자명은 그 롱패딩이었죠.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때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는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익. 창문 틈으로 검은 세단 4대가 옥탑방 아래 멈춰 서는 것이 보였죠. 곧이어 투박한 구두 굽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소리는 정확히 민준의 낡은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과 행운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어느 날 오후 시간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중견. IT 기업 면접장에서 나온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면접관 3명은 민준의 이력서를 흘끗 본 뒤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학력란에 적힌 지방사립대와 공백기 2년이라는 글자가 눈에 밟혔던 모양입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우리 회사는 신입도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찾고 있는데 면접관의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 건조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또 떨어졌군.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주는 주머니 속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렸어요. 지하철비를 아끼기 위해 새 정거장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택시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민주는 롱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어요. 2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24시간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알바생 김수진이 창고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죠. 민준이 가게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수진이 뒷문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수진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폐기 처분될 도시락 2개가 담긴 봉지였죠. 민주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봉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아, 참. 내일 새벽 5시 알바 자리 났어요. 시급은 10,000원이고요. 할 수 있으시면 내일 와보세요. 민준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새벽 알바라도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네, 꼭 나오겠습니다. 민주는 도시락 봉지를 꼭 안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쓰레기 더미 옆 구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민주는 발을 멈추고 그쪽을 응시했죠. 어두운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사람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친 노인이었어요. 헝클어진 백발은 때로 뒤엉켜 있었고 얼굴은 검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노인의 입술이었죠. 파랗게 질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노숙자인가?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뇌리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겨울 아버지가 독감으로 쓰러졌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골목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외면했고 다음 날 아침에야 민준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줬더라면. 민준은 새 발자국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어요. 손이 저절로 패딩 지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패딩, 3년 전 큰맘 먹고 산 유일한 겨울옷이었죠. 민주는 패딩을 벗어 노인의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패딩 자락을 움켜쥐었어요.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속옷 한 겹만 남은 상체로 칼바람을 맞으니 정신이 아득해졌죠. 영하 15도의 찬기가 피부를 애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옥탑방을 향해 계단을 올랐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서린 방 안이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보일러를 끈 지 한 달째였죠.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폐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밥을 한 숟가락 떠넣으며 민주는 패딩 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뒀던 게 생각났어요. 에이, 뭐 어때? 어차피 신분증 재발급 받으면 되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3년을 함께한 패딩이 아쉬웠고 무엇보다 내일 새벽 알바를 나가려면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는데 몸이 벌써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했죠. 민주는 도시락을 다 비우고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다음 날 새벽 시간 민주는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옥탑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패딩 없이 영하의 날씨를 뚫고 걸어온 탓에 독감이 찾아온 거예요. 온몸의 관절이 쑤시며 두통이 머리를 짓눌렀죠. 민주는 신음을 삼키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받은 폐기 도시락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약을 사야 하는데 민주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1,200원. 버스비도 안 되는 돈이었죠. 체온계를 입에 물고 3분을 기다렸어요. 삐삐삐. 체온계 화면에 39.2도가 찍혔습니다. 민주는 체온계를 내려놓고 다시 바닥에 누웠어요. 내가 미쳤지. 왜 괜히 남이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년을 함께한 패딩도 지갑도 신분증도 모두 잃었죠. 무엇보다 오늘 새벽 5시에 나가기로 한 편의점 알바도 못 가게 생겼어요. 수진 씨한테 뭐라고 말하지. 민주는 휴대폰을 들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답장은 금방 왔죠. 헉, 괜찮으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은커녕 약국도 못 가는 형편인데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민준이 눈을 감으려는 순간 문득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패딩 안주머니에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넣어뒀었습니다. 신분증이라도 찾아야 해.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민준의 시야는 흐릿했죠. 골목길까지 10분 거리를 20분 넘게 걸어갔습니다. 어제 그 쓰레기 더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노인도 패딩도 그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빈 소주병만 굴러다녔죠. 사라졌어. 민주는 근처 슈퍼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여기 누가 있었나요? 노숙자 할아버지. 아, 그 사람?
어젯밤에 구급차 왔더라고. 누가 신고했나 봐. 아주머니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구급차가 왔다는 건 노인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패딩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검은색 패딩 못 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덮고 있었는데. 글쎄, 구급대원들이 다 가져간 것 같던데. 자세히는 모르겠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신분증 재발급 비용도 없고 패딩도 잃었고 몸은 아프고. 민주는 비틀거리며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해. 겨우 몸을 일으켜 철문을 열고 들어갔죠. 민주는 냉장고에서 도시락을 꺼내 차가운 밥을 한 숟가락 떠넘겼습니다. 목구멍이 칼날처럼 따가웠어요.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지잉, 지잉.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카드사 독촉 문자였어요. 연체 3일차 즉시 납부 바랍니다.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불도 없이 웅크린 채 눈을 감았죠. 고열에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민주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왔죠. 지잉, 지잉.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눈도 뜨지 못한 채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었어요. 깨진 액정이 손가락 끝에 닿았죠. 어렴풋이 눈을 뜨자 화면에 은행 앱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100억 원. 민주는 환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었죠. 입금 자명은 그 롱패딩이었어요.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깨진 액정 너머로 숫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 0, 하나, 둘, 셋. 9개. 100억이 맞았죠. 이게 뭐야? 민주는 은행 앱을 껐다 다시 켰습니다. 화면이 바뀌어도 잔액은 그대로였어요. 100억 1200원. 입금 시각은 오전 4시 12분. 불과 10분 전이었죠. 보이스피싱인가? 민주는 황급히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자동응답기만 나왔어요. 고객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민주는 통화를 끊고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입금 그 롱패딩 100억 원. 입금 자명이 기묘했어요. 그 롱패딩이라니.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설마 어제 그 노숙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노숙자가 100억을 보낼 리 없었죠. 전산 오류야. 분명히 오류일 거야. 민주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았어요. 고열로 몽롱한 정신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웅. 옥탑방 창문 너머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좁은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량이 연달아 진입했습니다. 기익. 네 대의 세단이 일렬로 정차했죠.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차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8명. 모두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었죠. 가장 앞쪽 차에서 내린 40대 중반의 남성이 옥탑방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벅, 저벅, 저벅. 투박한 구두 굽소리가 녹슨 철제 계단을 울리기 시작했죠. 민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옥탑방은 출구가 하나뿐이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었죠.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제발, 제발. 발소리가 민준의 철문 앞에서 멈췄어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3초, 4초, 5초. 그때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기익.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40대 중반, 무표정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성은 민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십니까? 민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었죠. 남성은 태블릿을 켜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태상건설 비서실장 최윤호입니다. 강민준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태상건설? 비서실장? 민준의 머릿속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상건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그런 회사의 비서실장이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저는 아무것도. 차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고 가야 합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거절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조였죠. 민주는 휴대폰을 꼭 쥔 채 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통장에 100억이. 네,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지금 출발하시죠. 최 실장이 손짓했어요.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몸, 통장에 찍힌 100억, 그리고 눈앞에 정장부대.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죠. 이게 현실인가?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최 실장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아 지탱해줬어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부터 들르겠습니다. 민주는 최 실장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길에 도열한 검은 세단들 앞에서 민준의 발이 멈췄죠. 두 번째 차량의 뒷문이 열렸어요. 최 실장이 공손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타시죠. 민주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죠. 최 실장이 옆자리에 앉더니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어요. 서울대병원 VIP동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새벽 골목길이 빠르게 지나갔죠. 차는 강남대로를 달려 서울대병원 VIP 전용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건물 입구에서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나왔어요. 아닙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민준이 손사래를 쳤지만 최 실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회장님 지시입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반드시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영문도 모른 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일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명화들. 마치 호텔 로비 같았죠.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원 2명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과 최 실장,
간호사가 함께 탔습니다. 최 실장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올라갔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띵! 최상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에 경호원 6명이 도열해 있었죠. 민준이 지나가자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간호사는 복도 끝에 있는 특별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최 실장이 먼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강민준 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최 실장이 문을 열었어요. 민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 안에는 고급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하얀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깨끗이 씻겨 있었고 백발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어젯밤 골목 구석에서 떨고 있던 그 노숙자였어요.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야. 침대 옆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모니터에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등 각종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최 실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이 태산건설 창업주의자 명예회장 장태산 회장님이십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산건설 장태산.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죠. 맨주먹으로 시작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 그런 사람이 어제 그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니. 회장님께서는 최근 경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지만 가끔 기억을 잃고 배회하시곤 합니다. 최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사흘 전 오후 시간 회장님께서 산책을 나가셨다가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강남 일대를 이틀 동안 배회하시다가 그저께 저녁에 쓰러지셨죠. 민준은 침을 삼켰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 PC를 켜며 계속 말했죠. 회장님의 휴대폰과 지갑은 어디선가 소매치기를 당하셨습니다. 헝클어진 외모 때문에 수많은 행인들이 회장님을 노숙자로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노인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리는 장면, 심지어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죠. 민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저께 밤 회장님은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 체온은 3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 1명이 끼어들었어요. 강민준 씨께서 덮어주신 패딩이 없었다면 회장님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셨을 겁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바꿨죠. 민준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나타났어요. 패딩 안주머니에서 강민준 씨의 지갑과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즉시 강민준 씨를 찾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송금 내역이었어요. 발신인 장태산, 수신인 강민준, 금액 100억 원, 비고 인성투자금. 회장님께서는 개인 자산 100억 원을 인성투자금 명목으로 강민준 씨께 입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준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장 회장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링거줄이 흔들렸죠. 회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네.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 돈으로 포장한 위선자들.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일세.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그날 밤 수백 명이 나를 지나쳤네. 하지만 유일하게 자네만이 자신의 체온을 나눠줬어. 그것도 이득 하나 없이. 민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장이 손을 들어 민준의 말을 막았죠. 그 돈은 자네 것일세. 아무 조건도 없어. 다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급히 들어왔어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들이었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급히 들어온 2 남성은 장 회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장남 장석호는 48세, 태산건설 계열사 사장직을 맡고 있었죠. 차남 장성민은 45세,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장석호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취준생입니까?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장 회장은 아들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나가 있거라. 지금은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치매 증상이 있으실 때 내린 결정은 나가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장석호와 장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병실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아이들을 보게. 아버지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돈 이야기만 하지. 회장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의사가 급히 다가갔지만 회장이 손을 저어 물렸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50년 전 나는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었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을 속이지 않았어. 그렇게 10년을 버티니 작은 하청업체를 맡게 됐고 20년 후에는 태산건설을 세웠지. 민주는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밖 햇살이 회장의 백발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돈의 가치를 모르지. 장남은 회사 돈으로 투기를 하다 10억을 날렸고 차남은 미국에서 도박빚을 지고도 매달 용돈을 요구하네. 회장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죠. 그저께 밤 나는 노숙자 꼴로 쓰러져 있었네. 평소 명함을 받으며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 심지어 내 아들들조차 CCTV를 확인할 생각도 못했지.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달랐어.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없는 청년이 자신의 유일한 패딩을 벗어줬지. 그것도 대가 하나 바라지 않고. 회장이 민준에게 천천히 걸어왔어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게 있네.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이득이 없을 때 드러난다는 것. 회장은 민준 앞에 섰습니다. 민준보다 한 뼘쯤 작은 키였지만 기세는 대상 같았죠. 자네는 내가 평생 찾던 진짜 인재일세.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정말 그냥 돈 때문이 아니라. 알고 있네. 바로 그 점 때문에 100억을 준 거야. 최 실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준 씨 회장님께서 보내신 100억 원은 투자금이 아닌 선물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민준의 머리가 복잡했어요. 선물? 100억을 그냥 준다고? 회장님,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자네는 생명을 구했네. 그것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돈은 자네 것일세. 그때 병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여러 섞여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미간을 찌푸렸죠. 회장님,
밖에 가족분들과 임원진이 모여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최 실장, 나가서 상황을 정리하게.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병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실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상태가 온전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최 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회장님께서는 매우 정상적이시며 이번 결정 역시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병실 안에는 민준과 회장, 그리고 의료진만 남았어요. 회장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자네, 앞으로 계획이 있나? 민준은 멍하니 대답했어요. 취업, 준비 중입니다.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가? 돈으로 뭘 하고 싶냐고? 민준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죠.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솔직하군. 좋아. 그럼 내 제안을 들어보게. 민준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간 내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기업 경영을 배워보지 않겠나?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 자네 같은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회장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1년 후에도 자네의 인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태상그룹 이사로 임명하겠네. 민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면접에서 떨어지던 취준생이었는데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링거줄을 정리하며 말했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어느 날 저녁 시간, 태상그룹 본사 30층 회의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장 회장의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주요 임원진 5명이 급히 모여들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장남 장석호가 회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신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장석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옆에 앉은 그의 아내 이수진도 거들었죠. 맞아요.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대요. 차남 장성민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00억이면 내 미국 빚 30억 갚고도 70억이 남는데 왜 남한테 주는 거야? 재무이사 박진수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회장님 개인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 건을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홍보이사 김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죠. 언론에 알려지면 태상그룹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재벌 총수, 노숙자 행세하다 청년에게 100억조 같은 제목이 뜰 게 뻔해요. 최 실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석호가 최 실장을 노려봤어요. 최 실장, 당신이 말려야 하는 거 아니오? 이게 정상적인 결정으로 보이오? 최 실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매우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강민준 씨에 대한 신원조사도 완료했습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켜 화면을 회의 테이블 중앙 모니터로 띄웠어요. 민준의 신상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전과 기록 없음, 사기 이력 없음, 빈 600만 원은 학자금 대출과 카드값입니다. 매우 깨끗한 청년입니다. 장석호의 아내 이수진이 비웃었죠. 깨끗하다고요? 그게 더 수상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겁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라도 뒷조사를 해야 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최 실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장석호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며칠 후 오전 시간 민준의 옥탑방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장석호가 내렸고 부하 직원 2명이 뒤따라 내렸죠. 장석호는 계단을 올라가며 코를 찌푸렸어요. 이런 곳에서 산다고? 녹슨 철문 앞에 선 장석호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쿵쿵쿵. 민준이 문을 열자 장석호는 옥탑방 안을 훑어봤어요. 냉기가 서린 좁은 방, 낡은 가구, 텅 빈 냉장고. 강민준 씨 맞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태산건설 장석호입니다. 장태산 회장의 장남이죠.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장석호가 옥탑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00억 돌려주세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장석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실 때 내린 결정입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알아요. 잔액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장석호가 민준에게 한 발 다가섰어요. 100억 돌려주면 10억을 사례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닙니까? 10억?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회장님께서 아버지 말씀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강민준 씨는 10억 받고 조용히 사시면 돼요. 장석호의 목소리에 압박이 섞여 들어갔어요. 거절하시면 법정에서 뵙게 될 겁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 무효 소송, 사기 및 공갈 혐의 고소. 길게 가면 강민준 씨만 손해입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협박이잖아. 저는 돈을 원해서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100억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장석호가 냉소를 지었죠. 생각해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장석호는 명함을 탁자에 던지듯 놓고 나갔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뒤따라 나갔죠. 민주는 덜컥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100억의 무게구나. 그날 저녁 시간 민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쏟아졌어요. 돈 빨리 돌려줘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기꾼 새끼, 재벌 꼬셔서 돈 뜯어낸 거 다 안다. 내 가족 정보 다 알아냈다. 조용히 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SNS 알림이 터졌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민준의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와 있었죠. 속보 재벌 총수한테 100억 뜯어낸 사기꾼 신상 털림. 글 아래에는 민준의 이름, 나이, 출신, 학교까지 적혀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놈은 감옥에 보내야 함. 노인 상대로 사기치다니 양심도 없나? 100억이면 나도 노숙자 도와주겠다. 키읔키읔. 민준은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00억 1200원. 숫자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죠.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겨울철 어느 날 오후 시간, 민주는 옥탑방 구석에 놓인 낡은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세탁기 문을 열자 검은색 롱패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노인에게 덮어줬던 바로 그 패딩이었습니다. 며칠 전 최 실장이 깨끗이 세탁해서 포장까지 해 돌려줬었죠. 하지만 민주는 포장을 뜯고 다시 한번 손빨래를 했어요. 이 패딩을 들고 가야 해.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고 중성 세제를 조금 풀었습니다. 패딩을 조심스럽게 담그고 손으로 꾹꾹 눌러가며 빨았어요. 물기를 짜고 다시 헹구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깨끗해진 패딩을 수건으로 감싸 물기를 제거했죠. 민주는 패딩을 비닐봉지에 넣고 끈으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어요. 잔액 100억 1200원. 송금 메뉴로 들어가 장태산 회장의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최 실장이 며칠 전 보내준 번호였죠. 송금액란에 100억을 입력했어요. 하지만 아직 송금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그대로 띄워둔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민주는 패딩을 들고 옥탑방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죠. 이게 맞는 거야.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대병원 VIP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 로비로 들어서자 접수대 앞에 서 있던 최 실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최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준 씨? 어떻게? 민준이 손에 든 비닐봉지를 보이자 최 실장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저게 패딩인가? 그때 로비 한쪽 소파에서 장석호와 장성민이 일어섰습니다. 장석호가 민준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오, 생각 정리하러 왔나 보네. 현명한 선택이야. 장성민도 거들었어요. 10억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민주는 두 사람을 스쳐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 실장이 급히 따라왔죠. 회장님, 병실로 가시는 겁니까? 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이 탔습니다. 최 실장과 장석호 형제도 함께 탔어요. 좁은 공간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민주는 복도를 따라 병실로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후회하지 않을 거야.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똑똑. 들어오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회장은 침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민준을 보자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오, 강민준 씨. 무슨 일인가? 민준은 비닐봉지를 꺼내 회장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 패딩, 회장님께서 덮고 계셨던 거잖아요. 제가 다시 깨끗하게 빨아왔습니다. 회장이 비닐봉지를 받아 열어봤어요. 검은색 롱패딩이 단정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죠. 자네 패딩인데 또 세탁까지 해줬군. 이 패딩으로 시작된 인연이니까요. 잊지 않으려고 가져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장석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10억 받고 100억 돌려주기로. 민준이 장석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송금 대기 화면이었죠. 수취인 장태산. 금액 100억 원.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을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의 엄지손가락이 송금 확인 버튼 위에 올려졌어요. 이게 맞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민준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알림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석호와 장성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죠. 장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죠. 5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봤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 돈으로 위선을 포장하는 자들,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들. 회장이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일세. 회장은 민준에게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패딩을 꼭 껴안았습니다. 100억을 그냥 돌려주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었구만.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패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내 제안 기억하나? 수행비서. 그래. 하지만 조건을 바꾸겠네. 회장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100억은 다시 받을 수 없네. 그건 자네 인생의 씨앗일세.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1년간 내 옆에서 기업 경영을 배우게. 그리고 1년 후 자네의 인성이 지금처럼 그대로라면.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태상그룹 최연소 이사로 임명하겠네. 그게 내 마지막 제안일세. 장석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닥쳐라. 회장의 호통에 장석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민준을 바라봤죠. 어떤가? 받아들이겠나?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진짜구나.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활짝 웃었어요. 50년 기업가의 얼굴에 소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최 실장, 내일부터 강민준 씨를 수행비서로 발령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민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강민준 이사님. 이사님? 민준은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맞잡은 최 실장의 체온은 진짜였어요. 회장이 침대 위에 패딩을 다시 들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 패딩은 자네 것일세. 우리 둘의 인연이 시작된 증표이니 자네가 간직하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패딩을 받았어요. 3년을 함께했고 회장을 구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그 패딩. 민준은 패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봄철 어느 날 오후 시간 서울 종로구 을지로 한복판에 5층짜리 건물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태산희망 자활센터라는 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입구 앞에는 붉은색 리본이 가로질러 있었고 그 앞에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민준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1년 전 옥탑방에서 떨던 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당한 자세, 빛나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표정. 민준은 준비된 가위를 들어 리본을 잘랐죠. 싹둑. 리본이 양쪽으로 떨어지자 하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을지로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민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산희망 자활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는 곳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어요.
저 역시 1년 전 추운 겨울 골목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장태산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옆에는 최 실장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민준이 센터 문을 열고 하객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층 로비는 넓고 따뜻했어요. 왼쪽에는 무료 급식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오른쪽에는 의료실이 있었습니다. 급식소에서는 노숙인 50여 명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었죠. 된장찌개 냄새가 로비까지 퍼져나왔어요. 민주는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 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맛있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이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2층으로 올라가자 직업교육장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공간에 바리스타 기계, 제빵 오븐, 컴퓨터 교육실이 갖춰져 있었죠. 한쪽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수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강사가 에스프레소 추출법을 시연하고 있었고 수강생 15명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는 임시 거주시설이었어요. 깨끗한 침대, 개인 사물함, 샤워실까지 갖춰진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센터를 둘러보며 감탄했죠. 장석호와 장성민도 참석했어요. 장석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차남 장성민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 씨. 아니, 민준 이사님. 장성민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년 전에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준은 장성민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며 장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실장이 회장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죠. 회장님, 민준 이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오후 4시쯤 공식 행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회장과 함께 센터 곳곳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1층 급식소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2층 교육장에서는 커피 내리는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1년 전 그날 밤을 생각하나? 네, 회장님. 매일 생각합니다. 자네가 그날 나를 지나쳤더라면 오늘 이 센터도 없었겠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옥탑방에서 면접 떨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고 벤치 2개가 놓여 있었죠. 민주는 준비해온 쇼핑백을 열었어요. 안에서 새 롱패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이 아닌 밝은 베이지색 패딩이었어요. 회장님, 이거 뭔가 1년 전 그 패딩 대신 드리고 싶어서요. 봄이라 아직은 필요 없겠지만 겨울 되면 입으세요. 민준이 패딩을 회장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회장은 패딩을 꼭 껴안았어요. 고맙네. 하지만 자네가 덮어준 그 검은 패딩이 더 소중하다네. 아직도 보관하고 계세요? 그럼 내 집무실 유리 케이스에 넣어뒀지. 내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값진 것일세.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서울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죠. 자네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이 센터를 전국에 10곳 더 만들고 싶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좋은 생각일세. 태상그룹이 전폭 지원하겠네.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닐세. 우리가 함께 할 테니.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만약 그때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더라면, 만약 패딩을 벗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주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센터 입구에서 노숙인 한 분이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죠. 가세. 아직 할 일이 많으니.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1년 전 그 검은 패딩이 들려 있었고 회장의 어깨에는 새로운 베이지 패딩이 걸쳐져 있었죠. 한 벌의 패딩이 바꾼 두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만들어낸 희망의 공간. 겨울은 지나갔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떨고 있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작은 선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